자,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 바로 미국 연준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 정치,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여러분의 돈이 걸린 문제죠. 오늘 이 싸움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바보다. 융통성 없다. 해고할 권리가 있다.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한테 한 말입니다. 1년이 넘도록 이런 식의 정말 전례 없는 공개적인 공격이 백악관에서 쏟아져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거친 말을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물밑에서는요, 세계 경제의 통제권을 누가 쥐느냐를 두고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리, 경제정책,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가치를 둘러싼 정말 중대한 싸움이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갑자기 연준이 왜 입장을 바꾼 걸까요? 연준의 다음 행보를 움직이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정말 순수하게 경제 데이터만 보고 내린 결정일까요? 아니면 혹시 보이지 않는 정치적 압박이 작용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연준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입니다. 그동안 계속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톤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건 곧 대규모 정책 완화가 시작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신중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양적 긴축 기억하시죠?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이 QT를 생각보다 훨씬 일찍 끝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연준이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 공식적으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미국 경제에 슬슬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연준이 그동안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진 경제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금융 시스템에서 돈을 빼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고용시장이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이전 6개월 평균 월 15만 개씩 일자리가 늘었는데 지난 8월엔 고작 2만 2천 개에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 7만 5천 개에도 한참 못 미치죠. 예상보다 훨씬 아주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파월 의장이 직접 이게 핵심 위험 신호다라고 경고했던 바로 그 부분이죠. 단순히 일자리 숫자만 문제가 아닙니다. 연준은 다른 경고 신호들도 보고 있어요. 경제가 자칫 잘못하면 경착륙,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지역은행이나 중소기업들의 신용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가 경제의 약한 고리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죠. 파월 의장도 지금 구인 건수가 더 줄면 바로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과연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정말 경제 데이터 때문에 연준이 움직이는 걸까요? 사실 이면에는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백악관의 전례 없는 정치적 압박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습니다. 2025년 상반기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바보, 실패자라고 부르면서 금리를 대폭 내리라고 압박했죠. 7월에는요, 대통령이 직접 연준 건물을 찾아가서 공사비를 문제 삼았어요. 이건 사실상 파월 해임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많았고요. 8월에는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법원에서 제지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9월, 자기 사람인 스티븐 마이론 경제보좌관을 연준 이사 자리에 앉혔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단순한 비난을 넘어서 연준의 독립성을 아예 흔들어버리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결국 이 갈등은 연준이라는 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충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연준은 정치로부터 독립해서 데이터만 보고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죠. 이게 바로 전통적인 연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연준도 단기적인 정치 목표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트럼프 시대의 연준이 마주한 현실이죠. 중요한 건 이 정치적 압박이 그냥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연준이라는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바꾸고 있어요.
권력 구도 자체가 재편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연준 이사회를 한번 보세요. 변화가 한눈에 보이죠? 전체 7명 중에 무려 4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주목할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에서 바로 온 사람이죠. 오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려 1.5%포인트, 정말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했어요. 사실상 백악관의 의중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그리고 현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이면 끝납니다. 그럼 다음 의장은 누가 될까요?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백악관과 아주 가까운 인물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다음 연준 의장이 백악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우리 경제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연준이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는 정책 카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연준이 쓸 수 있는 정책 도구함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금리 인하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QT, 양적 긴축을 일찍 끝내는 거예요. 돈줄을 그만 죄겠다는 신호죠.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기술적인데 간단히 말하면 돈을 더 찍어내지 않으면서도 장기금리만 콕 집어서 낮추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준이 왜 이렇게 QT 종류를 서두를까요? 바로 이 숫자 9.18%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2026년 3월이 되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금,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GDP 대비 이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에요. 이 비상금이 너무 적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2019년에 그랬던 것처럼 금융시장에 갑자기 돈이 마르면서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연준은 그걸 막고 싶은 거죠. 결국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의 연준은 과연 독립적인 중앙은행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인가? 이 연준의 미래를 둘러싼 싸움은요, 사실상 우리 경제의 통제권을 누가 줄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죠.